네, 오늘은 7장 표본 통계량의 분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7장의 제목이 표본 분포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오해부터 일단 해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모분포 하면 모집단의 분포를 얘기하죠. 모집단의 분포는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얘기해요. 이걸 모집단의 확률 분포다. 물론 정의는 그렇게 해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그런 같은 생각인데, 모집단의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확률은 상대도수다. 이거를 비율로 빨리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를 전체 모집단의 사이즈를 알면 절대도수로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거하고 지금 다 통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분포하면 모집단의 확률 분포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수학적 표현으로는 맞지만 실제로 작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불완전한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모집단의 각 값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지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표본 분포는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죠. 표본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표본도 모집단과 마찬가지로 각각 값의 상대 비율을 구해서 분포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히스토그램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확률을 표현하면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표본 분포예요. 저 모집단의 각 값의 상대 비율을 표현하는 게 모분포라고 그랬으니까 각 표본에 나오는 값들을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표현한 게 표본 분포. 근데 7장의 타이틀에 나와 있는 이 표본 분포는 이 표본 분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틀려요. 샘플 디스트리뷰션. 이 표본 분포는 표본 통계량 분포. 그러니까 이 통계량이라는 말이 가운데 들어가야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책들은 표본 통계량 분포라고 번역을 달리해서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표본 분포란 말이 굳어져 갖고 이것도 표본 분포라 해서 헷갈리게 되는데, 그럼 표본 통계량 분포, 즉 전통적으로 우리가 표본 분포라는 건 뭐냐? 각 표본에서 우리가 표본의 요약 통계량, 즉 기술 통계량이라고 했던 거 2장에서 그걸 확률 개념으로 도입하면 그거를 표본 통계량이라고. X바, 대표적으로 X바. 왜? 모집단에서 우리가 추정 대상이 되는 게 대개의 경우에 평균 µ값이기 때문에. 추론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샘플링이죠. 표본 추출. 우리의 목적은 추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론을 하려면 이 X바가 표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를 해야 돼요. 표본에 따라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얼마든지 자기가 그런 추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표본 추출해가지고 이 값이 이걸 대표하는 값이다. 그럼 뭐 표본 추출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지고 그러면 도대체 그걸 누가 맞는 거고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나? 100명의 사람이 각각 이렇게 표본 추출해가지고 100개 X바를 갖고 왔어요.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 뭐 결론을 내려야지. 그래서 이 X바, 이 표본 통계량이 이건 뭐야? 하나의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변수죠? 확률 변수. 표본에 따라서 표본이 달라지면 이 값도 달라지는 변수예요. 확률 변수라고 하는 이유는 샘플링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도수로 표현을 하면 X바라는 값들이 확률 분포로 갖는다. 즉 X바 값이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번 샘플링해서 100개 X바가 진다 그러면 이거를 그 X바, 서로 다른 X바 값들을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요. 상대 도수로 하게 되면 이런 분포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모분포에서 표본 분포에서 했던 그 똑같은 얘기를 X바, 이 표본 통계량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본 분포, 모분포 여기 나왔던 모분포, 표본 분포 아까 얘기했던 그런 population 샘플 분포 이런 거를 단지 그냥 확률 분포다. 어떤 뭐 확률 함수가 생각나고 뭐 그런 식의 자꾸 그런 수학적으로 자꾸 생각하려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연결 지으면 이런 상황 이런 거 상황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돼요. 자꾸 경험적 확률을 자꾸 해석할 버릇을 하란 말이에요. X바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X바를 경험을 하지 않고도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 확률이냐?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 확률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 수학적 확률하고는 달라요. 거기서 수학적 확률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분의 1. 그러면 여기서 X바가 이 X바 값이 나오는 확률이 다 똑같다. 그러면 이게 나올 확률 100분의 1, 이게 나오는 확률 100분의 1. 다 균등분포냐? 그런 건 아니죠. 수학적 확률이라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니까 모든 가능한 경우가 나오면 그것분의 1. 이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니까 또 오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험적이다. 선험적. 경험을 해보지 않고도 논리적으로 구할 수 있으면 그건 다 수학적 확률이에요. 선험적으로. 그래서 이 선험적 확률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이거를 100번 샘플링 안 해도 이거를 사실은 100번 샘플링해서 100개 X바가 나와야 이거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거 없어도 이거를 그릴 수 있다. 그런 선험적 확률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을 딱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해봤자 결국 결론이 이렇게 돼요. 100번 샘플링 해봤자 선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확률 분포. 이 경험적 확률하고 선험적 확률하고 같게 나오게 돼요. 마치 우리 주사위를 던지면 해봤자 물론 이제 무수히 많은 시행이 되겠죠. 해봤자 대략 6분의 1씩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하지 않고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어떤 한 점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X바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봤자 경험 안 해봐도 이 분포는 우리가 알 수 있다. 물론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쉽게 알 수 있는 논리는 아니고 좀 어려운 논리로 이 X바의 선험적 확률을 도출해 내요. 통계학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편리하게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죠. 뭐를? 이 경험적 확률을 경험하지 않고 선험적 확률로 주사위 던지는 같은 그런 식의 간단한 논리가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험적 확률을 도출해냅니다. 자, 그래서 이 표본 통계량 X바 같은 거, 이건 분포를 표본 통계량 분포라고. 근데 간단히 줄여서 표본 분포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표본 분포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모분포에 대응되는 이 샘플의 분포, 이 샘플의 분포 하고 혼란이 용어상으로 서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영어로는 확실히 달라요. 이거를 샘플이 아니라 샘플링.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추출한 결과 통계량, 샘플 스테이시 통계량의 분포다. 그래서 용어를 샘플이 아니고 샘플링으로 해서 바꿔보세요. 그래서 영어로는 구분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돼서 많은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그냥 샘플링 분포다, 표본 분포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영어하고 한국말 섞어서 이거는 샘플 분포고 이거는 샘플링 분포고. 자, 그 다음에 표본 오차요.
표본 오차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 표본 오차가 이것이 8장 이후에 추정과 가설 검정 등 통계적 추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이제 저는 전후 관계를 다 아는 상태에서 보니까 진짜 주옥 같은 말이다. 진짜 그렇다 끄떡끄떡 하지만 이걸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냥 지나친다고. 진짜 중요해서 그런 건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를 이해 못하면 8장 이후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인데 그 핵심적인 역할, 그 개념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가겠느냐. 그런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저 얘기. 자, 우리는 이 모집단의 뮤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거하고 비슷한 샘플을 만들어서 x바를 구하죠. 뮤의 공식하고 x바의 공식 자체도 똑같죠? 똑같아요. 메디안 같은 건 공식 자체도 틀려버리고. 근데 x바는 공식 자체도 똑같죠? 뮤를 추정하기 위해서 x바 당연한데 이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x바를 한번 샘플링해서 x바를 계산해냈어요. 그러면 계산을 냈으면 아까 얘기했던 샘플을 바꾸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x바가 100개, 100명이 다 x바를 갖고 왔어요. 어느 게 제일 나은 x바냐?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느 게 제일 나은 x바인지를 어떻게 알아? 그거를 만약에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뮤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뮤를 모르는데 어떻게 누가 갖고 온 x바가 제일 낫다는 걸 어떻게 판단해? 그렇죠? 그래서 그 갖고 온 x바들 중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택하냐면 자 100명이 갖고 왔다. x바를 100개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결론을 내려요. 확률적으로 100개 x바를 갖고 와갖고 좀 전에 얘기했던 표본 통계론하고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확률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 엑셀바를 갖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신기하게도 항상 정기분포를 따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기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100개 X바들 중에서 어떤 걸 택할까요? 어떤 걸 택할까요? 어떤 걸 택할까요? 당연히 여기 있는 걸 택하지. 이런 것들은 물론 이게 진짜 뮤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진짜 뮤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따지면 여러 개 X바가 나왔다 그러면 뭐야? 샘플을 제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100개 샘플 100명이 다 샘플을 제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100개 X바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상당히 유사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뭔가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어도 샘플링을 상당히 신경 써서 하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신경 써서 한다 해도 극단적인 값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극단적인 값들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도 보면 키로 따지면 아주 작은 사람, 아주 큰 사람 그런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값이 굉장히 작은 사람, 값이 큰 사람 이렇게. 근데 복원 추출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샘플을 2개를 뽑아서 평균치를 구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두 사람이 뽑힐 수가 있다고요. 여기 있는 두 사람이 뽑힐 수가 있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값들이 이제 이런 값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값들이. 근데 여기 있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택할 가능성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네? 그래서 대개 샘플링을 상당히 많이 반복하게 되면 그래서 수만 개 그래서 X바가 구해져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대개 X바들이 가장 많이 몰려서 나오는 그 값. 분명히 뮤는 이 근방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튼 결론부터 예, X바의 모평균이 뮤가 나온다는 건 우리는 그때 증명을 했잖아요. X바의 평균은 다시 뮤가 나온다. 했었잖아요. 뮤가 나온다. 뭐 X를 X1 플러스 X2 두 개만 갖고 하면 금방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여기 있는 값이 가장 많이 몰려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그런 논리들을 알 수 있고, 실제로 또 그려보면 이게 정기분포를 따른다. 어떤 가능성이 또 있어서 그러냐면, 모집단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모집단이 만약에 이렇게 생겨 있다. 거꾸로 저렇게 생겨 있다. 그러면 뮤는 여기더라도, 평균은 여기더라도, 여기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자꾸 나온다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럴 경우에도 X바의 분포는 정기분포를 따른다. 즉,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던지 관계없이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기분포를 따르게 된다. 아주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가장 많은 X바 값들이 나오는 그런 거 주위에 뮤 값이 몰려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겁니다. 즉 여기 다시 표본 오차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개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니까 뮤가 여기서 특정한 어느 값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가장 높게 나오는가? 이 몰려있다는 것만 알지, 대강 이런 분포를 갖고 있다는 것만 알지, 실제로 X바 값을 전부 다 구해오지는 못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X바 값을 100개를 전부 다, 구해갖고 와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가운데 몰려있는 값을 갖다가, 뮤라고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매번 이렇게 100개 X바 값들을 다 구해갖고 와야 돼요. 그럼 100개 X바 값으로 충분하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사에 던지는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진짜 무한 개의 X바를 구해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서 가운데 값은 뮤라고 해야 돼요. 통계랑은 그렇게 막노동을 하는 학문이 아니죠. 그렇게 안 하고 확률적인 추론을 하게 돼요. 어느 값이 이 주변의 값이 나올까? 어느 값이. 내가 X바가 있는데 이 값이 이 주변에 있는 값인지 여기 있는 값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 번 샘플링 해갖고 내가 가져온 X바 값이 여기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몰라. 알 수가 없어. 한 번만 샘플링하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0번 정도 샘플링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수고스럽더라도 뭐 그렇게 해볼 수 있는데 또 그거까지도 안 되거든요. 주사 예를 그래서 든 거예요. 동전 같은 것도 있잖아요. 100번 던져가지고 그 확률이 안 나와. 딱 반반씩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오류가 범하게. 그래서 어차피 무한번 시행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선험적 확률 이거를 이용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내가 구한 X바가 여기에 속한다면 버려버리고 여기 이 정도 가운데쯤 속한다면 그걸 취하자. 대략적인 방법을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구한 X바하고 그죠? 추정치죠? 내가 구한 X바하고 추정이 대상되는 모수하고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률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을까? X바. 그런 확률은 계산할 수 있나 없나? 아니면 확률적으로 내가 구한 X바가 뮤하고 얼마나 가깝다는 거를 얘기해서 확률적으로 이 차이가 예를 들면 연속 변수니까 이게 뭐 차이가 0일 확률은 항상 0이 나오니까 그런 건 안 되고 범위로 나타내야 되니까 어떤 특정한 값 사이에 둘 간의 차이가 정확한 건 못 맞추니까 둘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참아줄 수 있는 값보다 작을 확률이 95%다. 그 정도 범위에서 나오는 X바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버려버리자 하는 거야. X바들 중에서 95% 정도는 나머지 요 5%는 버리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전체를 놓고 보면 만약 뮤를 알고 있다면 X바의 95%는 받아들이고 5%는 버려버리자 하는 얘기야. 너무 극단적인 값들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X바들은 그냥 뮤하고 가까운 값이다. 그냥 받아들이자 하는 거예요. 왜? 뮤를 모르니까. 그런 극단적인 값을 골라내는 방법이 바로 이 확률을 계산하는 거하고 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서 내가 구한 하나의 X바가 뮤하고 이 정도로 가까울 확률이 95% 정도가 되느냐. 95% 정도가 되느냐. 그러면 받아들이고 95%가 안 된다 그러면 받아주지 말자. 그런 식으로 다시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그게 이제 검정입니다. 검정. 내가 구한 X바가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 오차라고 보셔도 돼요. 허용 오차. 오차 범위에 들어가는 X바의 확률이 이 정도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버려버리자. 그게 이제 구간 추정, 가설 검정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개관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려면 이 X바의 분포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X바의 분포를. X바의. 그렇죠? X바의 이게 선험적 분포. 경험적이 아니고 선험적 분포.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하고 똑같아요. 개념이. 그러니까 사전에 경험해보지 않고도 이 X바의 확률 분포를 알아내야만 해요. 그걸 알아낼 수 없다면 X바의 확률 분포를 제가 경험적으로 다 계산을 해내야 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론조사를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수십만 번 어떻게 해요, 그거를. 딱 한 번 하고 뭔가 결론을 끌어내야 되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추정의 대상되는 모수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지를 확률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경험적으로 밖에 알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선험적으로 이 분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모집단의 비율과 여론조사에서 모집단의 비율과 표본 비율 자기네 여론조사에서 나온 그런 지지도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이고 그걸 추정 오차라 그러죠. 표본 오차 어느 정도이고 그럴 확률이 95%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론조사 할 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P-햇의 확률 분포를 알아냈기 때문에 X바로 얘기하면 X바의 확률 분포를 선험적으로 얻어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교재 205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론조사를 하고 나면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한다고요.
모평균은 25.2다. 여기서 모평균을 이제 모 비율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 여론조사 같으면. 모 비율은 25.2로 추정된다. 즉, 여론조사를 했더니 뭐 지지율이 예를 들면 25.2%다. 그러니까. 모 비율이 25.2% 추정된다. 즉, 표본 비율이 지금 25.2로 점 추정치가 하나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범위는 0.98이다. 이 두 개의 오차가 0.98 이내일 확률이 95%. 이 오차를 그러니까 넘을 확률은 이거보다 클 확률은 5%.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은 95%. 내가 구한 표본 추정치하고 모수와의 차이가 얼마 이하일 확률이 95%. 확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네? 점 추정치를 하나 구해놓고 뭐예요? 이걸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확률 분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에 대한 확률 분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률 분포가 필요한 거죠? 즉, X바로 얘기하면 이거에 대한 확률 분포가 필요한 거죠? 이 확률 분포를, 알아내려면 경험적으로, 알아내야 돼요. 이걸.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7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는 표본, 통계량, 분포. 가장 쉽게 얘기해서 X바의 분포. 차라리 이거를 확률이란 말을 안 쓰는 게 더 나아요. 표본 통계량의 분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표본 통계량의 분포. 즉, 이거를 알아야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정을 해놓으면 점 추정치가 얻어지면 그것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통계학에서는 항상 그 점 추정치가 확률적으로 얼마나 모수하고 가까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오차범위라는 게 그거예요. 표본 오차. 이만큼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25. 0.98. 교재는 0.98. 모수하고 추정치하고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0.98. 절대값을 0.98이라는 거예요. 최대값이. 최대 오차가 0.98이다 이거예요. 최대 오차가. 정확하게 한 값을 집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0.98 내에 있다. 근데 그것도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95%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 바깥에 있을 확률은 5%고.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범위 안에, 그러니까 오차가 이만큼 난다? 오차가 그만큼 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범위로 얘기해도, 그럼 이거 범위 안에 있다는 거를 100% 얘기한다는 거는, 상당히, 결론을 쉽게 내줄 수 있게 돼요. 100%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여론조사 몇 번 해보면, 게임 끝난 거지 뭐. 그죠? 네. 그래서 표본 갖고 모집단을 그렇게 100% 아무리 범위로 얘기해 준다 그래도 100%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확률적으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교재 165페이지 보겠습니다. 모분포, 모수.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모분포는 뭐고, 표본 분포는 뭐고, 표본 통계량 분포는 뭐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결국 이제 모분포에서 표본 통계량 분포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분포란 게 무엇인가? 분포. 자, 모분포 하면 그림에서 모집단을 지금 아는 경우죠. 모분포가 지금 정기분포라고 올해 대학을 새로 취업하는 사람들의 연봉 모두 전수조사했다고 되어 있죠. 모두 조사해서 그 분포를 그려본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정기분포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모집단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정확한 이 분포 모양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 분포는 이거하고 유사한 모양이지 이거하고 똑같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거는 정기분포라고 한다 그렇게 가정을 하죠.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을 우리가 목적은 지금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집단의 분포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수학적으로 핸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엑셀 같은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면 이거를 특수한 형태의 어떤 확률 분포,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엑셀 같은 걸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분포 중에 하나로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특수한 확률 분포 중에서 정기분포하고 상당히 닮았기 때문에 정기분포라고 가정을 하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진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한 확률 분포, 우리는 지금 이산형에서는 이항 분포를 했고 연속형 경우에는 정기분포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 두 개 이외에는 잘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 근데 그런 경우는 실제 분포가 모양은 정확히 다르더라도 정확히 같진 않더라도 그래서 다르더라도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확률 분포로 가정하고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엑셀에서 계산할 수 있는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모집단의 프리퀀시 테이블, 모집단의 히스토그램을 모르더라도 그냥 정기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얼마다, 편차는 얼마다 딱 그 세 가지만 알려주면 뭐 그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손계산으로 다 해치울 수 있다. 자, 그래서 모분포는 이 분포, 확률 분포죠. 이거를 확률을 상대도수로 해석해야 된다. 모분포는 각 구간의 값을 가지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죠. 하지만 모집단에서 자 이거는 전체로 나타냈을 경우에 상대도수로 하지만 모집단에서 한 명을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이제는 전체가 아니고 한 명을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 이 비율이 곧 확률이다. 상대도수.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개념을 하나로 한 개로 바꾸는 방법. 이게 이제 확률을 이용해서 상대도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 비율이라죠. 비율을 이용해서 확률, 비율 그런 개념. 선험적 확률이 나오면 그걸 경험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경험적 확률이 나오면 또 그거를 선험적으로 또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서로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선험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선험적 확률로 가정하게 돼요. 제가 얘기했던 그런 특수한 확률 분포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이 사례를 갖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모집단의 사이즈가 4예요. 4명으로 구성된 모집단. 이들의 키는 150, 160, 160, 170. 4명. 그럼 이것 갖고 자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150, 160, 170 상대도수. 이런 걸 우리는 모분포라고 한다. 상당히 기초적인 개념이면서 이걸 이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확률 분포가 원래는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 상대도수를 구하는 거에서 나온 거다 하는 걸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개념이. 왜냐? 앞으로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선험적인 거를 경험적으로 해석하고 혹은 경험적인 거를 선험적으로 바꿔버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여기 모집단에서 두 개의 값을 똑같은 걸로 해놨어요. 150, 160, 160, 170 똑같이 해놨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파퓰레이션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파퓰레이션 그러면 파퓰레이션 샘플링에서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여기 지금 150 하나, 162명, 171명 있어. 이거의 모분포는 지금 거기 나온 대로 대략 한번 이렇게 나오죠, 지금. 자, 모분포는 이런데 우리가 샘플링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하나하나의 엘리먼트를 WI라고 그러면 PWI가 n분의 1이 되겠고 각각의 모든 파퓰레이션의 엘리먼트들이 뽑힐 확률이 전부 다 똑같아야 된다. 똑같게 해야 된다. 그 표현하고 자꾸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자 여기서 160이 선택될 확률은 이거 두 명이기 때문에 160이 선택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네? 그 표현하고 160이 선택될 확률은 2분의 1. 모든 엘리먼트들의 각각의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이거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죠. 이제 여기 책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모든 점의 확률이, 모든 모집단의 모든 값들이 뽑힐 확률이 전부 똑같아야 된다. 이런 표현하고. 지금 이상하죠? 160이 선택될 확률은 다른 거하고 비해서 2배죠? 그러니까 표본 추출할 때는 뭐예요? 이것도 키는 똑같지만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뽑힐 확률 4분의 1, 이 사람이 뽑힐 확률 4분의 1. 각각 다른 거야. 4분의 1, 4분의 1. 각각 다르다는 얘기는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다는 얘기. 물론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 똑같지만 키로만 따지면 똑같으니까 합쳐서 2분의 1. 그래서 160인 사람, 그러니까 뽑혔는데 그게 160일 확률은 2분의 1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뽑힐 확률은 4분의 1. 여기 있는 사람이 뽑힐 확률은 4분의 1. 그러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샘플링을 한다는 건 중복이 똑같은 숫자가 중복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상관없이 모든 엘리먼트들이 뽑힐 확률이 전부 다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샘플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표현하고 이런 표현하고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160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뭐야? 160은 2명이니까 확률이 2분의 1인데 무슨 엘리먼트들이 다 뽑힐 나올 확률이 왜 다 똑같다 그러느냐. 가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에서 통계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모분포를 알고 있다면 모분포를 통해서 모평균, 모분산 등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추정이란 개념이 필요 없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여기서 지금 요 두 문장에서 두 단락에서 아주 잘 요약하고 있어요.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시간 비용 때문에. 그래서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면 통계적 추론은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거나 비용사의 문제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거나 하여튼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인구 센서스 위에는. 그래서 통계적 추론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되게 된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모수는 미지의 고정된 상수다. 전수조사를 하지 못해서 모르는 값이지만 그러나 상수인만은 분명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평균, 모분산 등의 모수는 모르더라도 모분포의 형태를 알고 있다면 이 정보를 통계 분석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모집단의 구체적인 미하고 시그마는 모르더라도 모집단의 분포의 모양이라도 알고 있으면 통계 분석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모집단의 분포를 알고 있으면 모집단의 분포에 대해서 정기분포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근데 대개의 경우는 다
운 좋게도 대부분 다 정기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가 모르더라도 그냥 정기분포로 가정하자. 그런 게 어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그냥 무슨 가정한다 뭐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써먹어요. 모집단을 모르겠으면 그냥 정기분포로 가정하고. 아니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럼 손 놔버려야 되는데. 모집단의 모분포를 모르니까 난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 형태라도 알고 있으면 X바의 표본에서 나오는 우리가 궁금한 X바의 분포의 모양을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러다가 뭐 심지어 이 분포의 모양마저도 모르더라도 X바의 분포를 알아낼 수 있다. 뭐 거기까지 얘가 이제 확장되기는 확장돼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나오죠. 모분포 형태에 대해서 아무런 가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를 전혀 몰라요. 모양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린다고 할 때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리죠. 보통 이런 교재 같은 거, 좀 두꺼운 교재 같은 데 보면 모집단의 분포를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놔요. 도저히 규칙성이 없다 이거죠. 수학적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모집단의 모양에 대해서. 모분포 형태에 대한 아무런 가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평균이 미고 분산이 시그마인 모집단.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미하고 시그마 자성은 뭐 미지 상수라는 걸 알지만 미지의 고정된 값, 뭐 스틸 언노운이니까. 그러니까 그 모집단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분포의 모양도 모르겠고, 하여튼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표본의 수가 충분히 크면 모분포 형태를 모르더라도 의미 있는 통계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이게 이 7장에서 중요한 결론이에요. 표본이 클 경우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본이 작을 경우에는 모분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기분포를 따를 경우에는 다룰 수 있게 된다. 바꿔 얘기하면 표본의 사이즈가 적을 때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기분포가 아닌 경우에는 다룰 수가 없게 된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요즘 뭐 경제 데이터는 뭐 데이터를 워낙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학문에 비해서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경제 데이터는 국가에서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표본의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표본의 사이즈가 적을 때 일어나는 이런 현상은 겪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 표본의 수가 작을 때는 표본 정보만으로 의미 있는 통계적 추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분포에 대해서 모르면, 모수는 모르더라도 분포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모양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모르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표본의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작으면 모집단의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20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서 표본 추출을, 아니죠. 표본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그 작은 표본 갖고 모집단에 대해서는 정보를 끌어낸다는 게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를 끌어내는 거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본의 사이즈가 작을 때는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을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때는 뭐 그냥 손을 놓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자, 그 다음에 무작위 표본이요. 무작위 표본은 어떻게 끌어내는 것인가? 이제 표본 통계량을 얻어야 되니까 무작위 표본. 여기 170페이지 보면 무작위 표본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무작위 표본, 랜덤 샘플이라고 하죠. 랜덤 샘플. 랜덤 샘플에 대한 정의가 뭐냐? 자, 여기서 표본을 끌어내죠? 그럼 여기 있는 그 XI들. 그러니까 표본을 제대로 끌어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의미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대로 그러면 샘플이 랜덤하게 되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좋은 표본이 되게 만들려면 왜 무작위 표본이 중요한 거예요? 왜? 바꿔서 얘기하면 이건 랜덤 샘플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꼭 무작위 표본이어야 되느냐? 무작위 표본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모집단하고 닮은 표본을 끌어내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지 추론이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근데 최선을 다할 뿐이지 진짜 닮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게 하는 파퓰러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나와 있는 모분포와 동일한 확률분포를 따른다. 즉 쉽게 얘기해서 같은 바구니에서 모분포와 동일한 바구니에서 샘플을 꺼내야 된다. 그러니까 샘플을 하려면 모집단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렇게나 막 랜덤 샘플이라고 해서 뭐 그런 정의도 없이 그냥 눈 감고 그냥 아무거나 뽑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바구니라는 걸 딱 여기 저쪽 가서 뽑지 말고 여기 요 바구니에서만 뽑아라.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거를 서울에서만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아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하게 되면 그런 식의 오류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체 대학생에 대한 그런 어떤 특성을 알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뭐 해양대에서만 한다. 동일한 바구니가 아닌 거예요. 동일한 바구니. 동일한 바구니라고 하고 있는 거는 모집단, 동일한 모집단에 대해서. 모집단의 정의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서로 통계적으로 독립이다. 앞에 뽑았던 게 뒤에 뽑힐 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서로 독립적이 된다. 그러니까 복원 추출해야 된다, 그죠? 복원 추출해야 된다. 모집단의 정의가 제대로 돼 있다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가능한 한 모든 엘리먼트들이 동일한 확률을 갖고 뽑히게 나와야 된다. 모집단의 사이즈가 n이라 그러면 모든 엘리먼트들이 동일한 확률을 갖고 뽑히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바구니에서 뽑는다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전국에서 뽑아야 된다. 그걸 알면서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이 전체를 잘 나타낸다 그래서 그것도 또 특정 지역에만 가갖고 뽑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첫 번째, 모집단의 정의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모집단과 상당히 닮게 표본을 구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 모분포와 동일한 확률분포를 따른다. 모집단과 상당히 닮게 샘플을 구성해야 된다. 이 경제 데이터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1번. 모분포와 동일한 확률분포를 따르게. 그러니까 이 모집단에 대한 정의가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주 애매모호해요. 경제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데 매월 나오는데 샘플 포인트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모집단이 지금 지금 완성이 안 돼 있는 단계야. 계속 나오는 거야. 모집단이 어디서 물가 상승률이 어디서 하늘에서 툭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관찰돼서 일단 시간이 지나가야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누적되고 그러면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 중에서 모집단과 닮은 샘플을 구해야 되는데 모집단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니까 도대체 과거 10년치를 해야 되는 건지 과거 5년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느 기간에서 그 샘플을 택해야 되는 건지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요. 여기가 현재. 계속 이제 미래란 말이에요. 물가지수. 우리한테 나오는 건 물가지수. 물가지수의 모집단이 뭐냐? 정의가 안 돼, 정의. 모집단을 뭘 이렇게 확보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타임 시리즈죠? 시계열. 횡단면이라고 해서 크로스 섹셔널은 모집단을 알고 하는 거죠. 여론조사가 어떤 동일한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하루라는 날을 아니면 뭐 일주일이라는 단위를 정해놓고 딱 크로스 섹셔널 하게. 그러니까 모집단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과 닮게 구성한다는 게 뭔가 얘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시계열 같은 경우는 모집단을 모르고 샘플링을 하게 돼. 우리가 샘플링 할 수 있는 것도 현재로부터 이건데, 요거 현재로부터 과거 데이터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거 데이터에서 여기서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건지 이거 샘플을. 2008년에 금융위기, 1997년에 IMF. 또 뭐 더 좀 가면 무슨 우리나라 무슨 카드 사태 좀 더 백해서 이쯤인가? 여러 가지 하여튼 무슨 금융 이벤트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버블, IT 버블 터져.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 거는 제외시켜야 되는 건지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아주 어려운 선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시계열에서는 굉장히 데이터는 참 풍족한데 이걸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샘플 피리어드로 택할지 상당히 힘들다. 물론 이제 좀 힘들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건 뭐 많은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의미가 경제 시계열에서는 상당히 해석하기가 곤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독립이다 하는 것도 과연 그게 보장되는 건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이거를 이렇게 무작위 표본을 경제 시계열에서는 어떤 방법이 무작위 표본을 만드는지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크로스 섹셔널하게 뽑히는 그런 방법, 무작위 표본이 뽑히는 방법, 그런 거와는 다르게 그냥 별 룰 없이 그냥 과거 10년치 이런 특수한 이벤트가 들어갔어? 그럼 빼. 그 무언의 합의들이 막 이루어지고. 하여튼 예측 목적에 따라서 샘플을 구성하게 됩니다. 하여튼 경제 쪽에서는 적용하는 건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 잘 비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랜덤 샘플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량과 표본 분포. 통계량은 바로 X바, 시그마 이런 것들 표본을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해놓은 걸 스태티스틱, 통계량이다. 보통 이런 경우도 스태티스틱, S를 붙이면 통계학이고 S가 없으면 통계량이다. 별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참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죠. 자, 통계량, X, 기술 통계량이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2장에서 배웠던 그 기술 통계량들. 통계량. 검정 통계량 이런 건 지나치고요. 그 다음에 표본 분포, 샘플링 분포라고 되죠. 샘플링. 그런, 아까 제가 이게 초반에 얘기했던 X바, 그런 통계량. 샘플링을 통해서 얻어진 통계량.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뮤를 추정하기 위해서 얻어진 X바. 그런 것, 통계량. 표본 통계량이죠. 그럼 표본 통계량들의 분포. 그게 바로 확률 변수죠. 한 번만 샘플링 다 하기 때문에 이게 확률 변수라는 거에 대한 개념들이 자꾸 이걸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한 번만 하고 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사위를 그냥 한 번 던지지 수만 번 던져갖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식의 접근들은 안 하거든요. 그냥 한 번 던지고 게임하듯이 게임에서 주사위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어떤 개념이 들어가요. 한 번만 게임식으로 나는 이렇게 나왔다. 한 번 샘플링 했더니 나는 X바 값이 이렇게 나왔다. 너는 어떻게 나왔다. 나는 X바 값이 이렇게 나왔다. 너는 X바 값이 이렇게 나왔다. 서로 나온 그 값 갖고 승자를 가르듯이 주사위를 던져서 게임 나듯이 그런 어떤 승자를 가리는 그런 유사한 방식들 쓰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그 공통적인 게 뭐예요? 표본 통계량이 확률 분포를 갖고 있는 확률 변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분포를 우리가 표본 분포, 샘플링 분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분포를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게 돼요. 모집단 아까 150, 160, 160, 170 4명, 키가 160인 사람은 2명이 일부러 중복되게 만들어 놓고
4명의 모집단 n이 4예요. 151명, 162명, 170, 4명. 그리고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 사이즈는 2로. 그래서 여기서 x바 값을 구해요. 그래서 하게 되면 자, 투명식 하면 무한계, 복원 추출하기 때문에 무한계의 샘플이 나오죠? 그러면 무한계의 x바가 나오게 돼요. 무한계 x바 값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의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무한번에서 하려면 경험적으로 이거를 그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선험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험적으로. 해보지 않고. 선험적으로. 자, 선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모집단의 사이즈 4명. 4명에서 2명을 뽑아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x바의 값들과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걸 선험적으로 계산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가능한 x바의 값들과 모집단을 알고 있잖아요. 가능한 x바의 값들과 그거의 확률 px바 상대도수죠. 확률 분포표를 얻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가능한 표본이라고 해서 첫 칼럼에 나와요. 2명씩 뽑아내서 그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2명씩 뽑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보이는 게 9개예요. 9개. x바 값이 무한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9개밖에 없네? 무슨 뜻인가요, 이게? 주사위 던지는 건 똑같아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무한개 값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종류는 몇 가지? 6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2개를 뽑으면 그 샘플, 가능한 샘플은 복원 추출해서 하게 되면 가능한 샘플은 무한개가 나오죠. 가능한 이 2개 짝 페어는 무한개 쌍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서로 다른 페어는 개수가 9개다. 이해하시겠어요? 서로 다른.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2개를 뽑으면 여기 x1이 나올 테고 복원 추출해서 다시 뽑으면 두 번째 값이 x2가 나오겠죠. 그럼 x1의 가능한 값은 몇 가지예요? 150, 160, 170. 3가지잖아요. 160은 중복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복원 추출이니까 x2가 가질 수 있는 값도 150, 160, 170. 3가지죠? 그러니까 이걸 x1, x2 쌍을 맺는 방법이 총 몇 가지? 3가지지. 3 곱하기 3. 3가지. 3 컨비네이션 1 곱하기 3 컨비네이션 1. 복원 추출이니까 이렇게 제일 처음에 150, 150 쌍이 150, 150. 첫 번째 150, 두 번째 150. 똑같은 게 나올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150이 맨 먼저 나온 경우, 그 다음에 150, 160, 170, 그 다음에 160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50, 160, 170, 그 다음에 3개 170 다 똑같고, 두 번째 거는 150, 160, 170. 이렇게 3 곱하기 3. 9가지. 9가지 서로 다른 쌍들이죠? 샘플은 무한개지만 서로 다른 샘플들은 저렇게 9개 종류의 샘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무한개 샘플이죠? 지금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 있죠? 무한개의 샘플 중에서 서로 구별되는 샘플은 딱 9개다. 종류는. 9개 종류는. 그럼 각각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나올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 160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8분의 1. 각각의 확률들이 쭉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저거를 만약에 경험적으로 해본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듯이 경험적으로 해보면 무한개 샘플 갖고 하게 되면 저 150, 150, 150, 160
세 가지만 해보면 150, 170. 나머지가 계속 있겠죠. 150하고 150의 비율이 전체 16분의 1이 나오게 된다. 16분의 1. 150하고 160은 전체 비율이 8분의 1로 나오게 된다. 150하고 170은 전체 비율이 16분의 1이 나오고. 다른 이제 나머지 6개의 쌍들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 비율을 합치면 1이 나오고. 상대도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지금 선험적으로 구하는 거고, 수학적 확률로 구하는 거고, 경험적으로 해도 이와 유사하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x바를 구하죠, x바를. x바를 구하면 저거 2개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면 되니까. 이러한 x바 값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서로 쌍은 틀려도 x바 값은 똑같은 경우가 나오는 게 몇 가지 있죠, 지금? 160 같은 경우에 2번 나오네. 그죠? 150하고 170을 평균 내도 160 나오고 170하고 150, 이거 순서가 바뀌어. 170, 150, 그래도 160 나오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면, x바의, 확률 분포를, 서로 다른 x바 값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네. 그죠? 서로 다른 쌍은 9가지가 나오게. 9가지 종류의 쌍이 나오고, x바는 몇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5가지. 무한계 x바 중에서 서로 다른 x바는 저렇게 딱 5가지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확률은 저렇게 이 상대 도수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 갖고 평균을 구하면 x바들의 평균, 가중평균이죠? 평균을 갖고 구하면 160. 모평균을 갖고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베리언스 x바. 이 테이블에서 베리언스를 구하면 베리언스 x바.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베리언스 x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와요. 우리 앞장에서 한번 했었을 거예요. 베리언스 x바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는 분은 나실 거예요. 베리언스 x바의 공식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2분의 50 정확하게 2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건 우리가 이 분산에 대한 추정은 안 할 거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 표준편차 있잖아요. 표본의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편차의 평균이 바로 모 분산. 표본 분산의 평균이 바로 모 분산이 나오요. 여기 S자승도 그런 식으로 구해갖고 확률 분포를 하면 S자승은 종류가 3가지밖에 안 나오네. 종류가. 무한계 S자승 중에서 종류는 딱 3가지. 그거에 대한 상대도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평균을 구하면 정확하게 모 분산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뒤에 증명을 해놨네요. 뒷페이지. 여기. 수학적으로 증명을. 우리는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다시 해놨네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뮤,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여기서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죠. n. 샘플 사이즈가 분모에가 있죠. 샘플 사이즈 크게 하면 x바의 베리언스가 비례적으로 작아져요. 상당히 유용한 결과죠.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를 크게 해갖고 해서 스몰 샘플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샘플 사이즈를 이렇게 2 갖고 하고 그래서 샘플 사이즈를 100 갖고 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x바의 분포가 베리언스가 상당히 커지고 100으로 하게 되면 베리언스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x바가 뮤하고 얼마나 가까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가깝게 만들어 주려면 베리언스를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이걸 베리언스를 안 줄여 놓으면 X바 값이 막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여 놓으면 여기서만 나오게. 주로 여기서만 나오게. 이거는 주로 여기서만 나오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베리언스 줄이는 방법이 의외로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샘플 사이즈를 늘리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샘플 갖고 해도 모집단의 모평균을 비교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이유가 장리 문고리 닫기식이지만 모평균을 모르는데 샘플에서 나오는 X바의 가능한 값들의 범위를 확 줄여놓는다는 얘기예요. 샘플 사이즈를 늘려놓으면 이렇게 아주 좁게. 이론적으로 무한대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무한대를 하면 베리언스 X바가 뭐예요? 상수죠? 0이란 말이에요. 0. X바가 베리언스가 없다는 얘기는 상수라는 얘기니까 그거는 실제로 샘플을 굉장히 크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구한 X바 값들이 거의 똑같은 값들이 계속 나와요. 똑같은 값들이. 그러니까 상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베리언스 없이 그냥 거의 상수가 계속 똑같은 게 나와요. 샘플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 그렇게 힘이 안 드는 작업이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